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생태계 거침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의 어려움은 있고 이제 새 출발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갈게요. 자,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호수로부터 시작된 식물 군집의 1차 천입니다.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를 구분할 때, 자, 1차와 2차의 구분, 요거는 토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흙이 있냐 없냐. 흙이 있으면 바로 풀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데, 흙이 없으면 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유류가 개척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차 천이에는 건성천이, 즉 맨땅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맹물부터 시작하냐, 빈 영양호라는 게 맹물이죠. 맹물부터 시작하냐. 그런데 여기는 호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습성천입니다. 습성천이고, 자, 그 다음에 초원, 그리고 A가 관목 아니면 호남림인데 여기 키 작은 나무 관목 오고요. 양수, 음수 같이 있는 호남림, 이렇게 될 겁니다. A는 관목 맞고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습성천이다. 네, 맨 땅이냐 맹물이냐, 요걸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식물군집은 비에서 극상이라는 단어는 천이의 가장 마지막 단계, 즉 천이의 가장 마지막 단계, 얘가 극상입니다. 극상이 항상 음수림은 아닐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양수림이 천이의 맨 끝에 있어, 그러면 양수림이 극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요 천이 과정의 맨 마지막은 음수림까지 갔기 때문에 극상은 음수림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군집 B에서 극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띄워놓은 요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못했으면 풀이하는 과정에서 잠깐 멈춰놓고 요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용을 옆에 달아놨으니까 이 뒤에 문제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요거 먼저 읽고 해설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될 게, 이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군집 내 상호작용이냐,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는 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 말입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꿀잡이새는 꿀잡이 오소리, 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개체군, 꿀잡이새 개체군, 꿀잡이 오소리 개체군이 다릅니다. 이건 군집 내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꿀잡이새가 오소리를 유인해서 꿀을 얻도록 돕고, 즉 오소리는 꿀을 얻으니까 좋고, 그리고 본인은 벌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먹이인 벌집을 얻기 때문에 좋고, 둘 다 좋죠. 이런 건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발음이 어려워. 붉은 뺨솔새, 뺨솔새, 밤색 가슴솔새, 요런 애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 공간을 달리한다. 자, 요게 분서인데, 우리 경쟁을 왜 하냐면 생태적 지위가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데, 생태적 지위는 뭐냐면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즉 어떤 먹이를 먹고 어떤 공간에 사냐, 이거예요. 근데 분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식 공간에 달려있으니까 이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달라져서 경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분서라고 합니다. 됐죠? 기억 볼게요. 자, 가는 상리공생에 의해, 맞죠? 둘 다 이득 보는 거. 그 다음, 나의 결과 붉은 뺨솔새에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환경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간을 달리했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모든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일부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이론적 환경은 아니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문장 앞에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이 문장이 나오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저항이 없는 이론적인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디귿.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 서로 싸우면 경쟁하는 거죠. 네. 왜 싸우냐면 같은 공간을 좋아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공간을 좋아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운다는 얘기는 같은 공간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공간지위가 겹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평형 상태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보죠 뭐. 자, 여기서 문제를 바로 보죠. 문제를. 자, 기억은 감소한다. 요게 감소한다. 4번 과정 여기서 2차 소비자가 감소하느냐? 요게 1차고요. 요게 2차인데 그 전 단계 보시면은 지금 요 전부터 볼게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에 먹이가 되는 생산자가 감소하는 거고 이거를 먹을 수 있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요 1차 소비자의 밥이 없죠. 생산자가 적으니까 요게 줄고 그러면 2차 소비자가 먹을 게 없어서 줄어서 다시 평형을 유지한다가 기본적인 전제인데 요 4번 보시면은 지금 요게 늘어나면서 요게 줄었죠. 요게 줄고 여기서는 2차 소비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줄니까 여기 생산자가 줄니까 1차 소비자가 생산자가 부족해서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줄어. 그죠? 근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비율을 보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2차 소비자가 많죠? 1차 소비자가 줄면 4번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네. 요 크기하고 요 크기를 보면은 줄었죠? 즉 1차 소비자가 줄면서 먹이가 없으니까 2차 소비자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소 맞겠죠? 다음 니은. 자, T2와 T3 이거 볼게요. 자, 생산자의 개체수분의 2차 소비자의 개체수. T2일 때 생산자, 2차 소비자, 여기 생산자, 2차 소비자 요런 비율이 있다고 칩시다. 자, T3가 되면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1차 소비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2차 소비자는 요 크기에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장 먹이가 많으니까 이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 생산자는 요 크기에서 줄겠죠. 그죠? 요 크기에서 1차 소비자가 늘어나서 자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는 T2일 때보다는 T3가 크죠. 되겠죠? 비율로 환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T5일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면적의 에너지량이니까 점점 작아지죠. 영양 단계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요 기억은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인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니까 요거는 군집 내 상호작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거 작용이고요. 요 밑에가 반작용이죠. 네,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기억 볼게요. 자, 늑대가 맑고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기억의 예의다. 이게 포식과 피식이죠. 포식과 피식은 군집 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되겠죠? 그 다음 지으류에 의해서, 이건 생물이죠. 지으류가 생물이죠. 생물에 의해서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요.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즉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거겠죠. 즉 디귿.
니은 아니고 디귿. 자, 분해자는 생물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게 다 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서로 다른 지역 1번과 2번, 그죠? 1번 조사하고 2번 조사했습니다. 오점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쭉 했는데, 자, 중요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대 밀도, 빈도, 피도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요, 상대 밀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같이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지역부터 한번 보죠. 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중요치 90이야. 그러면 40 더하기 25 더하기 그럼 65니까 얼마여야 됩니까? 여기가 25여야겠죠? 상대밀도, B의 상대밀도는 25일 겁니다. 그 다음 여기 C의 경우는 보시면 40, 45, 85니까 25. 이것도 25네요. 됐죠? 25.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요 상대값은 요렇게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40, 40, 20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상대값이라는 게 요거 밀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그죠? 즉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을 뭐 특별하게 주진 않았으니까 뭐 1이라고 치면 밀도가 얼마, 5,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x라고 치면 즉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건 개체수의 비율이 상대 밀도와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25, 25 여기 하면 요게 3개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0이기도 한데 50인데 요거 보시면 개체수의 비가 2배 차이 나죠? 개체수의 비가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25 알면 여기는 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25로 똑같으면 요 1번의 C 종 개체수는 몇 개가 되냐면 여기가 5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A종의 중요치 보시면 20 더하기 30 더하기 50.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100이 나오죠. 그러면 1번 지역에서 5점종은 A종은 100, B종은 90, 3종은 110이니까 요게 5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면 자, 여기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40, 30.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와야 됩니까? 상대 빈도가 여기가 30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75죠. 그러면 30 더하기 35, 65에다가 상대 밀도가 10이어야 됩니다. 10. 그죠? 1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서가 좀 부족하긴 하죠. 이걸 유추해 볼게요. 아까 그 비율 가지고 여기 상대 밀도가 뭔지 몰라요. 여기 x야. x라고 둘게요. 근데 여기 개체수 차이가 2배가 됐으니까 상대 밀도는 요거랑 2배 차이가 날 겁니다. 개체수의 비가 상대 밀도의 비죠. 그러니까 여기는 2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 밀도의 합 요거 3개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3x 더하기 10은 10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x는 얼마여야 됩니까? 30이어야겠죠. 요게 30, 요게 6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30, 6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개체수 요렇게가 몇 배 차이예요? 3배 차이니까 요 C하고 요것도 3배 차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몇 개여야 돼요? 3배 차이여야 되니까 이것도 5개여야 됩니다. 되겠죠? 네. 여기는 3배 차이, 여기는 6배 차이, 여기는 6배 차이.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대 피도를 계산을 해보면 요 60, 40 이거 125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5가 나와야겠죠? A종 여기 25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 60 그 다음에 여기 상대 피도를 계산해 볼게요. 요거 3개 더한 게 100이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2개 더하면 50, 60이니까 여기가 40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0, 40, 30이니까 100이겠네요. 그러면 2번 지역에서 우점종은 종 A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1번에서 C의 상대밀도 25 맞죠? 25%. 2번에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 피도입니다. 피도가 가장 큰 거 2번 지역에서 피도가 가장 큰 거 네, B 맞고요. 자, 1번에서의 우점종 C죠. 2번에서의 우점종 A고요. 그래서 1번 우점종과 2번 우점종이 모두 A는 아니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모르는 건 그냥 X로 놓고 비율 봐가면서 변수를 줄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유전적,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 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태계 자체가 얼마나 많냐. 다양한 환경이 다양한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가 이거고, 종다양성은 종수 얼마나 많은가, 또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 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은 개체군에서 유전 정보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A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 중에 하나인데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종다양성이죠.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종다양성. 그 다음 같은 종의 개체 안에서 대립유전자를 가져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대립유전자가 얼마나 다르게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냐. 요거 유전적 다양성이죠. 다양성. 자, 그러면 볼게요. A는 종다양성 맞고요. A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 서식지에 사는 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 B가 높은 종,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죠.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몇 개 없어요. 유전자가 거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나나는 유전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DNA가 거의 똑같은 애들끼리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넓은 지역에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란성 쌍둥이들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병이 돌거나 어떤 환경이 변해가지고 A 유전자를 가진 애가 살기 어려워지면 이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환경이 급변했을 때 멸종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높게 가져가는 게 멸종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작물은 어렵죠. 왜냐면 이게 가장 맛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튼 종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식물군집 A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 총 생산량과 호흡량.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순 생산량. 그러면 요 그래프 여기의 차이, 여기가 순 생산량. 순 생산량 안에 피식량, 고산 악염량, 생장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기억 볼게요. A의 생장량은 호흡량에 포함된다. 아니요. 호흡량은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유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양이기 때문에 호흡량은 그냥 되고, 생장량은 순생산량 안에 포함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 이 값 안에 생장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량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A에서 우점종의 키 T2, T1 여기 보시면 양수가 이때 출현했어요. 그러면 양수 출현하기 전이면 요거는 초본 아니면 즉 풀 아니면 관목입니다. 초본이든 관목이든 나무들보다는 키가 작죠.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큽니다.
그 다음 구간 1에서 순 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는 이만큼 순 생산량이, 나중에는 요만큼 순 생산량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1번 구간에서.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에서 A의 순 생산량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순 생산량이 뭔지 그래프 보고 찾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표는 생태계 물질 순환 과정 중에 질소 순환과 탄소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 질소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거, 이거 질소 순환일 거고요. 여기가 탄소 순환일 거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거,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바뀌는 거 질산화 작용이라 부릅니다. 네, 요게 질산화 작용이고요. 이 각각의 작용에, 요 각각의 작용에 모두 다 세균이 관여합니다. 네. 근데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받아가지고 요런 이온 받아서 뭐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질소를 받아서 염기를 만들어서 DNA를 만들거나, 이런 걸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생산자 몸 안에서 일어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된다. 이거 광합성이니까 탄소 작용일 거고요. A는 뭔지 모르는데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에서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특징이랍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나는 탄소 순환 아니죠. 나는 질소 순환이고요. 질산화 세균은 기억에 관여합니다. 그쵸? 이게 질산화 작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질산이온을 N2로 바꾸는 거, NO3-를 N2로 바꾸는 건 탈질산화 작용이니까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하는 거고, N2를 NH4로 바꾸는 건 질소 고정이니까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하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식을 주고 뭐 N2가 NH4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무슨 과정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소순환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야. 이런 거 좀 헷갈려 하니까요. 근데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화작용은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다음,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그쵸? 여기서 요 물질이 질소동화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물질이 여기 넘어가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죠.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든 유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것, 요거는 둘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어떤 지역에 식물군집에서 산불이 난 후 천이, 산불, 홍수 같은 거 난 후 천이, 이걸 2차 천이라 부릅니다. 이런 천이는 토양이 이미 있기 때문에 천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1차 천이에 비해서 빠르다. 자, 그리고 표는 이 과정 중 기억에서 방영구법을 사용해서 식물군집을 했고, 기억은 A가 뭐냐면 A가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관목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나 음수 중에 한 곳을 조사를 한 거예요. 방영구로 조사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침엽수 2종, 화렵수 2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다 더하면 우점종이죠. 중요치를 구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점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더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96이 되고요. 3개 더하면 여기는 80이니까 118이 되겠네요. 118이 되고, 그리고 요쪽은 28이니까 45. 딱 봐도 뭐 적긴 한데 요거는 30, 41. 네. 그러니까 침엽수의 중요치가 화렵수의 중요치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여기서 우점을 띄는 건 침엽수 2번 종입니다. 즉 침엽수가 우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림이죠. 이거는 A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B를 본 게 아니고 A를 조사한 거고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2차 천입니다. 네.
산불이 난 후의 천이 과정이니까 이 식물군집은 극상은 맨 마지막 단계 네, 음수에서 극상을 이루기 때문에 호남림 아니고 음수림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자,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여기 관목이 나오지만 보통 개척자로 2차 천이에 처음 나오는 애로 초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뭐 문제 상황에서 주는 거를 보고 하시면 되지만 2차 천이의 1차 천이의 개척자는 지으류,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초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생존곡선 1, 2, 3. 1, 2, 3를 나타냈고 동물종,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특징을 한 번씩 보시면 한 번에 많은 수를 낳고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딱 3번형이죠. 이거 어류, 물고기들, 알 낳는 거, 알 많이 낳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낮아. 잘 안 죽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 이게 일형이죠.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일정한 겁니다. 사망률이 일정해요. 이거 설치류들 쥐들이 여기 다람쥐나 뭐 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볼게요. 자, B는 일형이다. B는 일형 맞죠? 그 다음 디귿에서 자, 여기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망률이 일정하긴 한데 여기 보세요. 지금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마리도 안 되는 여기서 몇 마리 죽은 거예요. 한 자릿수 죽은 거야. 한 자릿수. 그 다음에 A 시기 때는 사망률은 똑같지만 개체 수가 많죠. 몇백 마리 중에 몇백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마리 중에 요 구간은 500마리 중에 100마리가 죽으면 그죠? 사망률은 얼마가 되냐면 20%가 됩니다. 여기는 5마리 중에 1마리가 죽으면 20%야. 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지 실제로 죽는 건 다르죠. 여기 100마리가 죽은 거고 여기는 1마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건 1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1보다 훨씬 더 큽니다.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형 표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 종의 생존곡선 이 사람이죠. 네, 1형 초기에 안 죽고 일정한 나이 수명까지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 초기에 안 죽으려면 부모의 극심한 케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1형 같은 경우는 같이 겸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가나다의 예를 그림은 동일한 조건에서 A, B를 단독 배양했는데 이제 합쳐서 배양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단독 배양했을 때 여기인데 같이 놔두니까 더 잘 자라요. 둘 다. 이거 상리공생이죠. 상리공생. 자, 그 다음에 가나다는 경쟁 상리공생 포식피식이랍니다. 자, 늑대가 잡아먹어요. 이거 포식피식. 먹는 애 포식, 먹히는 애 피식. 그죠? 먹는 애 포식, 먹히는 애 피식. 자,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퉈. 먹이지가 겹쳐.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같을 때 일어나는 것 경쟁이요. 요거는 경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총새우는 산호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그래서 산호가 좋고, 네, 산호는 딱총새우에게 먹이를 제공하니까 딱총새우에게도 좋고 둘 다 좋아. 요거는 상리공생이겠죠. 자, 그러면 기억 A에서 늑대는 맑고 손바닥 사슴과 한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동일 종의 집단입니다. 근데 늑대하고 맑고 손바닥 사슴이 같은 종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구간 1에서 A에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으면 J자형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S자형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유, 더 얘가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 환경저항 때문입니다. 환경저항이 작용을 하죠.
J자 커브하고 다르면 모두 다 환경저항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은 다에 해당한다. 이거 상리공생이니까 상리공생 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요. 네, 요것도 옆에 것도 기억 잘 안 나면 한번 천천히 영상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겁니다. 네,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천천히 볼게요. 자, 만 중에 9,900이 빠지고 그러면 A한테 전달되는 건 100입니다. A한테 100이 들어와요. 그래서 50만큼 열로 빠지고 40만큼 사체 배설물로 넘어가면 그러면 100이 들어왔으니까 100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열로 90만큼 방출하고 죽어서 사체로 40만큼 에너지를 분해자한테 주면 나머지 10이 남잖아요. 그럼 그 10만큼이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1차 소비자는 또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서 4.5만큼 열로 날리고 3.5만큼 분해자한테 가면 8을 썼으니까 2만큼이 남죠. 2만큼이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양이고요. 이 위에 차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소비자한테 이만큼 들어가면 1.5만큼 호흡으로 에너지 날리고 열로 날리고 나머지 0.5만큼 사체 배설물로 날리면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니까 똑같죠. 그렇죠? 자, 기억 볼게요. 곰팡이는 이거 분해자입니다. 자, 분해자는 여기죠. 요거 처리하는 거. 자, A는 생산자, B는 1차 소비자, C는 2차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생산자에 속하고 곰팡이는 분해자입니다. 틀렸고요. 자, B에서 C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그렇죠? 유기물이 이동하죠. 물질이 이동하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10입니다. B에서 C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2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이 B에서 C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크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더하기 빼기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하지 마시고 들어간 것만큼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시면 되고,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다.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를 하고요. 꼼꼼하게 잘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